30살이 되도록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버텨내야 할까?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세자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자였고 정작 왕이 된 뒤에는 단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죽은 희빈장씨. 그의 이복 동생은 훗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자를 지킨 영조.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게장과 감, 이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임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소문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결국 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숙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선 20대 왕 경종 이윤.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짧았던 시간, 그러나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당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왕. 오늘은 비운의 군주 경종의 일대기를 정리합니다. 1장 태어날 때부터 정쟁 속으로. 경종은 1688년 숙종과 후궁장씨, 훗날의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숙종은 27, 적지 않은 나이까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정의 반응은 단순한 경사 이상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원자로 책봉되었고 3살이 되던 해에는 왕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렇게 빠른 원자 책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손이 귀했던 왕실에서 그는 그야말로 금지옥엽 같은 존재로 떠받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책봉의 이면에는 이미 거대한 정치적 경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비였던 인현왕후가 혼인 6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후궁의 소생을 서둘러 후계자로 정하는 일은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이 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로 빚어진 정치적 후폭풍이 바로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던 기사한국이었습니다. 즉 경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세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정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갓 태어난 한 생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권력 다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사왕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어머니 장씨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어린 경종은 한때 후궁의 아들에서 왕비의 적장자로 신분이 격상되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뒷받침하는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아직 이복 동생들도 태어나기 전이었기에 그는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왕자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둘러싼 풍경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안정적인 세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나면서 정권은 다시 서인에게로 넘어갔고 어머니 장씨는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으며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친모를 폐위시킨 인현왕후였지만 그녀는 어린 세자를 자기 소생처럼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어린 경종 역시 총명했던 만큼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의부서머니에게 깍듯한 예를 다하며 신중하게 처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경종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장 어머니의 죽음과 불안한 세자 시절.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고 희빈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숙종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국문했고 결국 희빈장씨에게 사살을 명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경종은 불과 14살의 나이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죽음을 맞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종의 처지는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고 왕위 계승권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그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 후궁 숙빈 최씨가 또 다른 왕자 연인군을 낳은 일이었습니다. 훗날의 영조입니다. 단순한 이복 형제 관계를 넘어 세간에서는 희빈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숙종에게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숙빈 최씨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 시절의 경종을 둘러싼 정치 지형도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갑술왕국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은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희빈장 씨의 폐위와 처벌에 반대했던 소론은 세자 경종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고 인현 왕후의 복위를 주도했던 노론은 점차 숙빈 최 씨의 소생인 연인군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한 사람을 둘러싸고 두 정치 세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세자를 가운데 두고 조정 전체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수십 년간 대립을 이어가는 형국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1717년 숙종은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좌의정 이명을 독대하고 두 달 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이 독대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낳았고 세자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사이의 대립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세자가 실제로 정사를 대리하는 동안에도 그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견제와 의심의 시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1701년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부터 이미 평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자 생활 가운데 상당 기간을 그는 언제 교체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3장 30년 세자, 마침내 왕이 되다. 1720년 음력 6월 8일, 숙종이 46년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세자 경종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3살. 3살의 세자로 책봉된 이후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을 세자로 지낸 끝에 조선 왕실 역사상 최장기 세자 생활을 마감하고 국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경희궁 숭정문에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즉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조정의 실권은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이 아니라 그 반대편이었던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숙종 말년 노론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전국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위 직후부터 경종의 왕권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 마침내 왕좌에 올랐지만 정작 그 왕좌를 둘러싼 조정은 그의 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경종이 즉위한 직후 한 유생이 상소를 올려 세상을 떠난 친모 희빈장 씨의 명호를 회복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기리는 것은 인륜의 도리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노론 세력은 이 상소를 강하게 비판했고 경종은 결국 압박에 못 이겨 그 상소를 올린 유생을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인물은 유배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갓 즉위한 왕이 자신의 친모를 위한 작은 청원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경종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었던 경종에게 노론은 점점 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곧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 가운데 하나로 폭발하게 됩니다. 4장 신축한국 왕의 반전. 즉위 이듬해인 1721년 노론 세력은 또 하나의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종이 30을 넘긴 나이에도 후사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그해 8월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왕대비였던 인원왕후는 효종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 경종과 연인군 두 사람뿐이라는 이른바 삼종혈맹 논리를 내세워 이 책봉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국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신하가 먼저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일은 명분상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자칫 왕권을 능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론 측은 이 요구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노론 측도 뒤늦게 사태의 위험성을 깨닫고 대리청정 요청을 거두려 했습니다. 경종은 못 이기는 척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경종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던 경종은 대리청정 사건으로 명분을 확보하자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노론이 세제를 앞세워 왕을 압박한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창집, 이건명, 이명, 조태채 4사람을 사용, 즉 4명의 흉악한 자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론 정권이 무너지고 소론이 정권을 잡는 신축왕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소 나약하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경종이 마치 아버지 숙종을 연상시키는 단호한 모습으로 신하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실록은 이 순간을 두고 마치 하룻밤 사이에 천지가 뒤바뀐 듯한 정변이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던 인물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반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축왕국 이듬해인 1722년 모코룡이라는 인물이 노론 세력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꾸몄다고 고변했습니다. 칼로 직접 시해하는 방법, 독약을 쓰는 방법, 그리고 모해성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른바 삼수라는 세 가지 수단이 동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환관과 궁녀까지 결탁해 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분노한 경종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처벌했습니다. 노론 사대신을 비롯해 60여 명에 이르는 노론계 인물들이 처형되는 대규모 옥사, 이민옥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축왕국과 이민옥사를 합쳐 신임사화라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노론 세력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재위기간 내내 병약했던 경종이 유일하게 활기를 띠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신임사화를 전후한 몇 달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정쟁의 피해자로 살아온 그가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전국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이민옥사에서 내려진 처분이 정말 경종 자신의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소론 측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는지를 두고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장 동생을 향한 애증. 신임사화로 노론이 무너진 뒤 한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왕세제 연인군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노론이 추대하려 했던 연인군 역시 역모에 연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인군 스스로도 죄를 청하며 세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동생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는 노론의 무리한 요구로 왕세제 자리에 오른 연인군을 폐위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론 강경파는 노론이 초토화된 이 기회를 틈타 연인군의 왕세제 지위까지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약하다고는 하지만 당시 경종은 아직 30대 중반에 불과했고 6살 어린 동생을 후계자로 세우라는 노론의 압박은 사실상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종은 이미 책봉된 연인군의 지위를 끝내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경종과 연인군의 관계는 복잡한 애증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신축왕국 직후 정치적 위협을 느낀 연인군이 환관과 궁녀 가운데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경종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종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했다는 평가도 함께 전해집니다. 실제로 연인군은 이후 자신을 가리켜 경종을 황영이라 부르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경종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숙종의 황국 정치로 인해 친어머니와 외삼촌까지 잃은 골육상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복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그 동생을 처단하여 또 다른 골육상쟁을 만들어내는 일은 자신이 겪었던 비극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종이 연인군을 끝까지 지켜낸 선택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얻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한 인간이 자신이 겪은 비극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는 마지막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6장 짧았던 4년 그리고 의문의 죽음. 경종의 재위 기간은 4년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치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즉위 초부터 병약한 몸으로 시달렸습니다. 비만과 만성적인 복통, 그리고 간질의 증세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과 끊임없는 정쟁 속에서 쌓인 근심이 그의 건강을 갉아먹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앞뒤 응대가 어긋나는 증세를 자주 보였다고도 합니다. 1724년 8월 경종의 병세가 위급해졌습니다.
창경궁의 환추정으로 옮겨진 그는 오한과 발열, 복통과 설사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미 8월 초부터 수라를 거의 들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8월 20일 수라관에서는 게장과 생감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입맛을 잃었던 왕이 그날은 모처럼 식사를 했다는 사실에 주변 사람들이 안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게장과 생감을 함께 먹는 것은 한의학에서 매우 꺼리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식사 이후 경종의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의 의식을 잃자 어이 이공유는 특정 처방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이를 반대하고 인삼과 부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인군의 강한 주장으로 인삼차가 2차례 투여되었고 잠시 경종의 눈빛이 안정되고 콧등에 온기가 돌아오는 등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고 종묘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려던 순간조차 채우지 못한 채 결국 다음 날인 8월 25일 경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7이었습니다. 경종의 죽음 이후 시중에는 독살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올린 것이 다름 아닌 동궁, 즉 연인군 쪽이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여기에 의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삼과 부자를 처방하게 한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소론을 중심으로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독살설은 단순한 뜬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이인좌의 난 나주개서 사건 등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 세력은 이 독살설을 다시 끌어와 영조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주모자가 친국자리에서 영조에게 직접 저는 그 해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 영조를 깊이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영조는 훗날 자신이 경종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직접 책으로 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의혹은 영조의 재위 기간 내내 그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역사학계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경종은 이미 오랜 시간 병약한 상태였고 곡기를 거의 끄는 상황에서 입맛을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음식을 올린 것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어이의 처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조가 경종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부족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미 후계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독살을 시도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료만으로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고 진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 평가와 유산. 경종의 재위 기간은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짧습니다. 재위 4년이라는 시간은 큰 치적을 쌓기에는 분명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평가에서 경종은 종종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왕으로 요약되곤 합니다. 실제로 그의 시대에는 숙종이나 영조 때와 같은 대규모 제도 정비나 경제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재위 기간이 그의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14살에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으며 30년 가까운 세자 생활 동안 끊임없이 교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 신축 황국을 통해 단호한 정치적 반전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끝까지 위협했던 노론을 무너뜨리면서도 이복 동생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견뎌온 사람이 보여준 그나름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종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독살설은 그의 뒤를 이은 영조에게도 오랫동안 정통성의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영조가 즉위 이후 노론과 소론을 함께 기용하는 탕평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신임사와의 참상과 그 여파에 대한 깊은 반성이 깔려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경종의 짧고 고통스러운 4년은 다음 시대 조선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숙종, 경종, 영조 세 사람의 치세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2년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경종이 차지하는 4년은 짧지만 앞뒤 두 시대를 잇는 중요한 매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세자 생활과 4년의 짧은 재위. 그 사이를 가득 채운 것은 끊임없는 정쟁과 의심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은 죽음의 의문이었습니다. 경종의 삶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의 무게로 기억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영조, 조선왕조 최장기 제2군주이자 탕평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